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도 투자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긴축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금리 인하는 과연 언제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같은 질문이죠. 그러려면 물가가 꺾여야 되는데요. 물가는 과연 언제쯤 잡힐 것인가? 세 번째, 경기 침체는 이미 온 것인가? 오고 있는 것인가? 세 가지 오늘 질문을 여쭤볼 분은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잭슨홀 미팅이 원래 그 휴가 시즌이라 그랬죠. 청바지 입고 좀 썰렁썰렁 마시면 차 마시고 이러면 되는데 제롬 파월이 엄청 그 강한 결심을 하고 세게 발언을 해갖고요. 이후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받는데요.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일인가요? 사실은 발언 내용 자체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한 8분에 걸쳐서 말씀하셨듯이 작심한 뜻 되게 압축적으로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셨는데 시장과 헤어질 결심? 네, 뭐 좀 결연한 그런 그동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뭐 시장에 되게 친절하고 굉장히 좀 부드럽고 그리고 설명이 많다 보니까 시장은 또 좋은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좀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는데 비둘기였는데 약간 지난번 표현하면 매둘기처럼 가려다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메타를 뒤집어 썼던데요. 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연설 중간에 뭐 어더 번스 얘기도 하고 이런 그 어쨌든 뭐 역사 얘기를 좀 했는데 본인이 이제 아더번스가 되기는 싫다. 아더번스가 누군데요? 뭔데요? 저도 잘 뵌 적은 없는데, 폴 볼커라고 79년부터 79년부터 금리를 뭐 한 200bp 이상 올린 그 어쨌든 매파, 역사적 가장 큰 매파, 그 연준 의장의 전임. 아마 실질적으로는 전전임일 겁니다. 폴 볼커 전임이에요? 네. 뭐 윌리엄 밀러인가 한 분 잠깐 계셨는데, 뭐 어쨌든 전임. 아더번스는 어쨌든 뭐 70년대 1차 오일 쇼크에서 2차 오일 쇼크 직전까지 연준의 이제 수장이었는데, 좀 물가가 잡히는 듯 하니까 이제 금리를 다시 이제 이렇게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 뭐 비둘기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려워져서 폴 볼커가 와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아더번스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역사 얘기를 조금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약간 아카데믹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역사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뭐 말씀하셨던 시장가의 뭐 결연한 결별 뭐 이런 뉘앙스를 이제 강하게 비쳤는데 뭐 시장으로 돌아오면 결국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연말에 그 기준금리가 2.50에서 한 3.5 정도 갖다 그리고 놓고 3.5가 이제 좀 마지막 그 레벨, 그러니까 최종 이제 금리 인상 이번에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로 생각을 했는데 연설 이후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0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5% 포인트, 한 50bp 연말까지. 50bp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S&P 500이 뭐 기준으로 뭐 한 4, 5% 하락한 금요일과 이제 월요일에 거쳐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그 적확한 표현이신데요. 왜냐하면 뭐 75bp 인상은 그 전부터 반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좀 텐트럼을 일으키지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연말까지의 금리의 레벨 자체가 한 50bp 올라가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는 가격으로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9월 달에 75bp냐 50bp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가령 뭐 9월 달에 50bp를 올리고 75가 아니고 그리고 뭐 11월에 75bp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죠? 갈 때 빼야지. 예를 들면 50 갖다 75 가면 시장은 엄청 충격으로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언제까지 얼마나 올릴 건가에 시장은 좀 관심을 보이는 거고 그게 한 50bp 정도 더 레벨 업 되면서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에서 이번 주 주초 미국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기조로 사실 다 생각을 했었고요. 내년 되면 금리를 이제 내릴 수 있지 않겠어라고 기대했던 건데 지금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 이렇게 지금 파월 의장과 다른 연준 멤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추가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 주가 조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한 50bp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보다 더 올라가면서 금년 말까지 시장이 조금 그 충격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이제 물가의 뭐 예상 경로 지금 뭐 클리브랜드 연준이라든지 또 뭐 뉴욕 연준 이런 데서 이제 뭐 금리에 어쨌든 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뭐 전망치를 내놓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공통적인 의견은 저보다 훌륭하신 뭐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의 얘기는 근원 물가는 천천히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거, 미국 경기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특히 경기가 좋은 이유는 코로나19를 이제 마감하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업 경기가 좋다 보니까 여전히 뭐 사람 구하기 어려운 네, 사람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한 2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예상보다 이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수익률 격차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뭐 한 4% 위로 올린다. 그러면 단기물이 한 4% 육박할 거거든요. 근데 장기물은 어쨌든 10년 금리는 한 3.5 올라가서 3.5에서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집니다. 모기지 금리가 안 떨어지면 임대료가 안 떨어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가니까 모기지 금리가. 그러니까 이런 구조상 결국에는 집값 하락과 렌트비, 주거비도 하락하겠지만 그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이 되게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미미하게 하락할 가능성.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조금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되느냐 이 얘기가 결국 이제 물가랑 연동되는 건데요. 물가 얘기는 이제 다음 주제로 조금 다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당장 현안은 이제 9월 FOMC입니다. 그러니까 9월 한 달로 보면 첫 주보다 둘째 주보다 셋째 주가 텐션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9월 21일 날 FOMC니까요. 그럼 FOMC가 다가올수록 FOMC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죠. FOMC가 다가오면서 이 긴축에 대한 기조 75bp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또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주가가 또 변동성 느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75bp 인상한다고 주가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장중에 뭐 이렇게 약간 흔들리거나 뭐 저점을 조금 회복하고 끝난다든지 뭐 그냥 뭐 약간은 무덤덤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 나눴듯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75bp 인상에 대한 부담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어쨌든 9월이 좀 이 소비자 물가나 또 뭐 이번 주에 나오는 뭐 고용 지표나 이런 이벤트, 매크로 이벤트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뭐 장중 변동성도 크고, 그다음에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온 대로 뭐 긴축에 대한 부담으로 또 빠지고.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변동성은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 주가가 너무 올라보다 사실은 좀 애들로 얘기한다는 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뭐 일단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걸쳐서 좀 매를 먼저 맞았다. 9월 달
9월 21일 날 75bp 인상에 대한 어쨌든 선제적 네. 반영은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시장은 이제 결국 그 나오는 그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좀 골치 아픈 혹은 이제 넘어가야 될 게 미국의 중간 선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중간 선거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 중간 선거라는 것도 우리는 없는 제도인데요. 미국은 중간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이제 2년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의원들이지만 신임을 묻는 거잖아요. 11월 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 선거는 리스크인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파월 바람도 세고 대통령도 그런데 중간 선거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민주당 대통령이니까 이제 하원을 좀 뺏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하원 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하원은 뺏긴다. 음. 그리고 상원은 지킨다. 네. 하원은 이제 뭐 각주 50개 주에서 이제 2명씩 해서 임기 6년이고 1년에 3분의 1씩 이제 교체, 예. 그 선거 때마다 이제 교체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원은 지키고, 하원은 뺏기고, 예. 그러면 뭐 일단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 주가 나쁘지 않았다. 뭐 레임덕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책의 어쨌든 혼선, 뭐 이렇게 발목 잡기, 뭐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책의 균형, 그리고 나쁘지 않은 그동안의 주가, 어쨌든 성과.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일 때 하원을 뺏기면 주가는 좋았다라는 거죠. 좋았다고요? 네. 오. 확률적으로 한 70% 네. 이상 좋았고요. 그리고 중간선거가 있는 해도 11월, 12월은 좋았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네. 거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이런 그 중간 선거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11월이 또 동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쨌든 인플레이션, 네. 특히 뭐 유럽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환율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라든지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 나눴던 이제 그 내년도 언제 금리 인상이 멈출 건가 이런 이슈가 훨씬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좀 세서 이런 것들이 좀 묻힐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는. 그래서 저는 중립 변수를 봅니다. 네. 나쁘진 않다. 어쨌든. 네.